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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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을 만한 질문, 하지만 아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왔습니다. 저는 국어 허다연 선생이고요. 제 옆에는 우리 메가스터디 국어 김태범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학습전략연구소 소장님 하태석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하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태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특목고랑 학원 같은 데서 30년 이상 근무를 또 하셨고요. 우리 김태범 선생님께서는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의 대표 미남 선생님께서 제가 네.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들. 예,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네. 예, 미남 얘기 들었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거 뭐 아니에요 막 이럴 네. 텐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미남이십니다, 선생님.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 학원에는 저보다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오늘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제목을 국어 완벽한 선택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완벽한 선택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약간 이게 바꾸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단 허다연 선생님 혹시 완벽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후회를 많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완벽한 선택을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완벽한 선택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완벽한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건데요. 2007년도에 완벽한 선택 첫 번째, 2007년도에 저희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너무 멋있네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07년도에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난 첫 번째는 모르겠고 예. 두 번째는 정말 완벽한 그렇죠, 소장님. 여기에 이렇게 완벽한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오늘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제가 완벽한 선택의 어떤 경험자로서 여러분이 인정합니다. 선택할 때 좀 더 나은 선택, 후회가 덜한 선택.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한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생님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 있죠. 근데 제가 일단 먼저 좀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질문을 좀 봤는데 네. 이 질문들이 되게 이제 위험한 질문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질문이어서 저도 이제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니까 네. 한 번 정도는 패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드리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는 거 아닐 텐데. 하지만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가 그래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패스를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시작부터. 예, 첫 번째 시작부터 너무 강적이 나타나서 맞아요. 일단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법과 작문과 이 언어와 매체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게 올해가 첫 해예요. 그래서 2022 학년도 예비평가 시행지를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적용이 돼서 됐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일단 이 선택 과목들의 특장점을 좀 보자면 일단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학습 부담이 매우 적어요. 맞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소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불리어졌던 그 문법 영역이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의 담당이 되면서 문법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친구들은 이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10초 컷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문법 한 문제당 10초 만에 끝나는 거죠. 5문제는 뭐 50초 이렇게. 그럼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 문제 풀 때 장점이 되거든요. 단점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좀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저의 원픽을 고르려고 해봤으나 이거는 넘어가야겠다. 하지만 덧붙여서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가 이번에 시행됐을 때 예비평가 시행지를 바탕으로 봐도 그렇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이제 선택 학생들이 이미 작년에 해봤을 거 아닙니까? 요거 소장님 우리 어떤 선택들을 학생들 많이 했었나요? 지난번에 예비조사를 해봤더니 화법과 작문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약 8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 2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압도적 다수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화법과 작문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평가원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화법과 작문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쏠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사람들 거의 없다면 그죠?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문법이 돼 있는 친구들 2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만 한다면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그냥 다들 그냥 화작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제도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평가원에서는 이제 의도는 이럴 겁니다. 화작을 선택하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나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길. 그래서 점수상 손해를 더 보지 않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라서 화작과 언매 중에서 이제 화작과 언매를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게 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하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려고 할 테니까 난이도 조절을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문학과 독서에서 문항수도 추가됐고 예. 그리고 지문은 제한되어 있는데 문항수가 늘었다는 건 소장님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거기서 변별력이 나올 것이고 그 징조가 작년 9월 평가원부터였다라는 거예요. 9월 평가원부터 우리가 문학이 작품이 어렵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선택지가 생소하다 또는 문학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이제 시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문학과 독서에 집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는 일단 나중에라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여지를 네. 유보적인 태도. 예, 유보적인 태도. 좀 유연성 있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6월 평가원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바꿔도 큰 손해는 없다. 이 정도. 지금 선택한 걸 쭉 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살짝 발 걸치고 있다가 예. 6월 평가원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 그렇죠. 전문 용어로 이제 뭐 걸치다, 양다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네, 선생님. 해보질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것도 정말 궁금해하죠. 선생님, 수능 기출문제집 풀어야 돼요? 아니면 EBS 풀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 수능 기출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나 EBS 수능 연계 문제집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논란 자체가 이런 걸 언급 자체나 한다는 게 좀 모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일단 이 자리가 패스를 한번 썼고 하나는 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굳이 하나를 정하자면 일단 수능 기출 문제집하고 EBS 수능 연계집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수능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의 난이도가 이제 어려울 때와 쉬울 때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범주를 갖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요구하는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이미 냈던 작품들을 기출제하는 경우는 그럴 경우 특정 영역에 한정돼 있어서 출제 가능성 낮고 문제는 더더구나 똑같이 안 내죠. 게다가 이 문제집을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답을 외워버려요. 네, 다 외워지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푼 건지 아니면 내가 기억이 나서 푼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가 와요. 맞아요. 네, 효과도 좀 떨어지고요. EBS 수능 연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 영역,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이 학습이 잘 돼 있을 때 또 그것이 출제된다면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바로 문제를 풀게 되죠.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작품 수가 예, 선택지까지 포함해서 220작품이 넘어요. 그 중에 4작품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예, 체감 연계율은 좀 낮다.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걸 EBS 문제집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수능 특강은 하는데 수능 완성은 안 하는. 예, 또는 일부만 하다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 원픽은 빠밤. 예, 수능 기출 문제집을 먼저 하시라. 예, 비중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장점일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3번, 5번, 3번, 5번, 3번, 5번 그러다가 오늘은 5번 너로 맞아. 정했어. 맞아.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개념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또는 맞아요. 개념 혼동이 왔거나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없으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아리송하면 네. 예, 개념이 혼동이 온 거예요. 맞아. 예. 근데 그 개념은 정말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평가원에서 맞아요. 수능 출제 기관에서 하는 기준을 보고 따라가는 게 맞아서 일단 기준과 관점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 수능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출제 의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EBS 연계집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 요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외에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장님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 학원의 그 기본적인 이제 교재 구성은 그 첫 학기는 6월 평가원까지예요. 6월 평가원까지는 일단 메가스터디 교재를 씁니다. 주로 이 메가스터디 교재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을 했어요. 뼈대를 딱 잡아주는군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또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 윤곽을 좀 잡는 거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2학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선생님들이 EBS 교재로 수업을 하십니다. 학원도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렇죠. 또 EBS 교재를 선택할 때 수능 완성을 선택하든 수능 특강을 선택하든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결정을 하실 건데 요때 그 EBS 교재를 좀 공부할 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EBS 교재의 50% 반영이잖아요. 그 50% 반영률 고려해가지고 총정립 문제집을 메가북스에서 또 냅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죠. 실제로는 3번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문제, EBS 교재, 그다음에 또 그 이 학원이 제작한 어떤 문제 연습 이게 그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학원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입시 정보가 있다든지 또 우리 학원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단점이 보였다든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따로 별도의 유인물도 만드시고 맞아요. 특강 자료도 만드시고 맞아요.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게 무색해질 만큼 우리 학원에 오면 다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국어 교재에 대해서 학원 국어 교재를 약간 PPL처럼 좀 앞 광고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기준 잡고요. 기출 문제집으로 기준을 잡고 선생님들이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부족한 거 채워주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BS 학습도 있지만 그 EBS의 변형 문제들도 정교재로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블로그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EBS를 저희가 이제 수능 기출 문제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EBS를 전혀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맞다. 이런 광고 한마디 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수능 기출 문제집이 조금 더 먼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 건데요. 학생들이 또 선생님, 저 딱 하나만 할 건데요. 예습할까요? 복습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 예습하고 복습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선생님한테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면 등짝 맞죠. 등짝 스매싱이죠. 아, 그쵸. 둘다 해야지.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예, 그렇죠. 두 개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할 건데요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날라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좀 말씀드리죠. 예습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보자면요. 예습은 장점이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함으로 임해서 자신이 이게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취약점을 좀 미리 인지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본인이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설지를 또 많이 봐요. 아, 맞아요. 근데 해설지 이해도 이해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고 해설지 좀 또 회사마다 해설지가 다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가야 되니까. 혼자 하니까. 혼자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복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다.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학습할 때 이미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복습을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단점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투자를 걸리죠. 해야 돼요. 맞아요. 특히 이게 성적이 애매모호한 친구들은 이게 더 오래 걸리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복습을.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하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십몇 년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막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종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나오잖아요. 나오면 와, 우리 학원 아시죠? 맞아요. 그 학원 층마다 로비가 있고 그 로비에 책상들이 스탠드 책상 쫙 있는데 기차 놀이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나오시면 아이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맞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네,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물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다 따라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맞아요. 10분 사이에 그걸 다 학생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질문 못하고 돌아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쉬워서. 맞아요. 종이 다시 치니까 수업 맞아, 중에서. 맞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따로 약속을 잡고요. 맞아요. 질의응답 시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이후에 복습이라는 것이 큰 건 아니고요. 수업 듣고 나서 내가 그걸 모르는 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단점이 보완돼서 다음번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게 저의 국어에 대한 지역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소장님께서 학습 뭐, 전반적인 대한 어떤 그 복습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중요한데 그 예습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실제로 이제 어떤 해설을 읽고 답을 구하고 답을 찾고 하는 과정보다는 그 문제나 또는 지문이 내가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뭘 요구하는 거고 내가 어떤 부분이 답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내가 먼저 파악하는 나에 대한 네, 파악. 맞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예습이 해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습을 하고 또는 그 전에 뭐 미리 봤든지 수업을 임할 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또 기차놀이를 하더라도 내가 예습을 좀 해가지고 내 감각이 있을 때 어떤 질문할 요소, 자극적인 요소, 저건 저거였구나, 또는 저건 뭐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차놀이 할 때도 더 진지하지 않겠어요? 예. 예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차놀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줄을 서고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극이 와, 되고. 진짜 그렇죠. 저렇게 네, 그러니까 공부하네. 어떤 학원들은요,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쉬는 시간에 그냥 다 엎드려, 그죠? 맞죠. 수업 끝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학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큰 마음 먹고 공부하는데 그것이 다른 학생들도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다 쓰러져 있으면 나도 자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기차놀이를 하는 순간 거긴 괜찮은 데다. 그렇죠. 저는 한 곳밖에 못 봤습니다. 아, 네. 우리 학원. 우리 학원밖에 못 봐가지고. 장봉 메가스터디. 네. 경험이 미쳐나요. 네. 살짝 우리 학원 PPL 한 번 더 하면서 네. 그러면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물론 복습이 더 중요하지만 예습도
해야 된다. 제가 우문을 좀 가지고 와서 예습과 복습 둘 다 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네, 우문은 제가 질문을 엄마한테 등짝 맞을 예, 각오하고 가지고 왔던 건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선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궁금해하는 게 또 있죠. 선생님, 문제 풀 때 시간 재고 풀어요? 아니면 그냥 풀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학기 초에 질문 진짜 많이 받는 진짜 거예요. 많이 하죠. 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멘트예요. 맞아요. 이제 국어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맞아, 네. 맞아. 시간 재고 풀까요? 그냥 풀까요? 이런 것이요.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 측정 없이 정확하게 풀 때의 장점은 정확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능력에서 자신이 근거를 잡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거 찾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이 돼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좀 더디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나 이거 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시험 볼 때 다른 학생들 시험지 막 넘어가는데 예, 나는 시험지 못 넘기고 있으면 불안하고. 예, 불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흔들어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한된 시간을 재고 타임 체킹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장점은 우리가 현장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어떤 감각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 운용 능력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시간 안에 푸는 게 목적이 돼 버려요. 그렇죠. 빨리 풀기가 목적이에요. 무조건 빨리 풀려고. 우린 빨리 푼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시간 재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 또 학생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천천히 풀어요. 시간 재지 말고 정확하게 풀어라고 하면 또 천천히 풀고 맞아요. 천천히 틀려요. 맞아요. 네. 아, 마음 아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정확도를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자꾸 속도만 생각하게 되면요. 그러면 빨리 풀면 빨리 틀리고 느리게 풀면 느리게 틀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학생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일단 알려드리니까 저의 원픽은 시간 측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푸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요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대충 가다 보면 하다 보면 열심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달에 갈 수 있지 않겠냐? 못 가거든요. 못 가죠. 죽어라고도 걸어가봐야 열심히 잠 안 자고 걸어가봐야 달에 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도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측정 없이 정확하게 푸는 게 좋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정확하게 푼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푼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 생각이 머릿속에 이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꼼꼼히 한다고 안 틀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푼다는 것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첫 단락 첫 문장을 읽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형광등만 보이거나 천장만 보인다면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예, 이거는 그냥 글자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단락 첫 문장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힌다면 좀 내가 정확도에 집중력 있게 지금 지문을 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효과가 많이 극대화되고요. 많이 풀면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많이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좀 비유하자면 아주 검색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한 목적지를 한 번에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검색 속도는 진짜 이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예, 검색은 빨리 하지만 목적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낭떠러지도 않네요. 그러면 안 예. 되죠. 그러면 어느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거 해야 돼. 당연히 첫 번째 거죠. 그겁니다.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확도라고 맞아. 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친구들이 보통 시간 생각을 잘 안 해요. 맞아. 예.
그리고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애들 그 학생들 이제 학습에 있어서 문제를 지문을 읽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 보통 우리가 그걸 지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연습 문제처럼 또는 학습의 대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큰 시험에는 내가 2번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딱 체크하고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2번 하려고 하니까 4번이 답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리 와. 5번이 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체 시간, 이것이 결국은 국어 시간, 시험 전체에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차라리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시간 재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두면 그게 나중에 지체 시간을 줄여서 결국은 아마 시간적인 이익도 그게 더 클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좀 제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공통된 답변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먼저 풀어라 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어에 대한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일단 좀 거기에 안주하거나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습전략연구소에서 그렇게 좀 더 이론을 가미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거나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게 좀 새롭고 맞아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학생들 접근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체 시간이 거의 30초 이상 간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근데 지적하고 본인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맞아, 저 모르죠. 맞아.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답도 결정도 못하고 다음에 보지 하고 넘어가요. 맞아. 그게 5문제면 그것만 해도 이를테면 그렇죠. 150초 네. 거의 뭐 2, 3분이 지나가 버리고 지문 하나 읽는 시간 날아가는 거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을 우리 하태석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저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았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어 점수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국어 공부는 정말 많이 하고 국어 점수를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노력을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른다. 맞아요. 또 안 올랐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속상한 데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그런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나는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과 좀 애정의 관계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그 한 문장만 들을 때는 애정의 관계니까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싫을 때도 있었다 이런데 지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시간도 없는 바쁜 마음에 쭉 읽고 지나가면 머릿속에 나는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이 그저 그랬어. 이런 개념으로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에 하필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이 좋았을 때도 있었다. 이러면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저 그랬으니까. 이런 그 고정관념이 내가 이 어휘를 읽을 때도 그 어휘 속에 남아있는 게 있고, 단락에도 있고, 심지어 지문 전체에도 있어요. 분명히 지문 전체는 어떤 이론을 소개하는, 그 독서 문제 같은 이론을 소개하는 건데, 자기가 다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건 이론 소개가 아니라 이 이론을 비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선지를 고를 때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제일 내가 생각할 때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면 뭐가 나한테 그 점수를 올리게 하는 요소냐면 제가 볼 때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선생님이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로 내 고정관념을 비추어 보면 저기가 내가 이를테면 내가 좀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저기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구나.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수업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귀담아 듣는 수업 시간. 이게 아마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면 아마 뒤돌아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진지한 참가를 안 했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숫자만 늘렸다. 학습량은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고정관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점수는 안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도 이제 선생님도 국어 가르치시고 하시면
그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한 학생의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그렇죠. 다 그걸 다르니까. 예. 다 다른데 그걸 또 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때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맞아. 예, 소장님 배우고, 말씀을 듣고 네.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고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선생님한테 다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성적을 올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곳이잖아요. 도와주는 거. 네, 그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또 하나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생님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글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 인지 이론에 보면 브레인 미러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뇌 거울 효과. 근데 그 선생님을 열심히 듣다 보면 그 선생님이 판단, 해석 또는 해석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내가 닮아가요. 근데 우리 마치 같이 친하게 지내면 그분이 이를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느낌이 오듯이 어떤 지문을 대하면 그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 이렇게 해석해 가실 거다라는 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내 고정관념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그 미러링 효과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지문이나 좀 정말 복잡한 지문에 대해서 판단력이 상당히 길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좋은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 갑자기 네.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예, 무겁고 그렇죠. 또 예. 이제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예. 선생님 뇌를 닮아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예, 거죠. 예. 맞아요. 예. 친한 친구들끼리 말투도 닮아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말 습관도 예, 예. 예. 그런 것도 아시면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럼 국어 점수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선택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국어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